같은 위기, 다른 운명. 조선은 왜 멸망하고 일본은 부흥했는가. 앤드 마나셈.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두 봉건 국가, 일본의 에도 막부와 조선 왕조는 미국 페리 제독의 검은 배 충격이라는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는 200여 년간의 쇄국을 깨고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했지만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로 급부상한 반면 조선은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파국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지도자, 개인의 역량 차이를 넘어 양국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내재된 근본적인 차이에서 찾아야 합니다. 1. 정치 체제의 유연성. 분권의 역설 vs 경직된 중앙 집권. 일본 에도 막부는 막부 중앙화 번지방 다이묘로 권력이 나뉘어 있는 봉건 분권 체제였습니다. 이는 중앙 권력의 통제가 약해졌을 때 혁신의 동력이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사스마, 조슈 같은 유력번들은 막부의 눈을 피해 독자적으로 서양식 군사력과 경제력 밀 무역을 키웠습니다. 막부가 외세에 굴복하자 이들 지방의 개혁 세력이 반막부 전선을 구축하여 혁명을 주도했습니다. 조선은 모든 권한이 서울 조정에 집중된 경직된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지방은 중앙 정부의 명령을 기다릴 뿐 독자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거나 군대를 근대화할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없었습니다. 개혁의 동력 자체가 중앙의 기득권을 뚫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2. 경제 기반과 혁명 주체의 차이. 사무라이의 이동성 vs 양반의 토지 고착성. 혁명을 이끌 주도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저항 양상도 달랐습니다. 일본 몰락 사무라이. 에도 시대 말 하급 사무라이들은 화폐 경제의 발달로 생활이 공공해지면서도 신분 때문에 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토지에 얽매이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웠던 관료 군인 계층이었으며 신분제 폐지 시 토지 문제가 아닌 녹봉 채권 문제만 해결하면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조선 지주 양반.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 계층이었습니다. 토지는 곧 권력이자 부였기 때문에 일본처럼 신분제를 폐지하거나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지배층 전체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양반층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떤 근본적인 개혁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체제 개편을 막아섰습니다. 3. 위협에 대한 인식. 서양화의 절박함 vs 중화 질서의 안주. 일본은 페리 내항으로 받은 충격 이후 서양을 넘어서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절박한 생존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일본 처음에는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존왕양이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서양의 군사력을 경험한 후 곧바로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주의로 전환했습니다. 이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양의 문명을 직접 배우고 국가 목표를 타라 입구에 두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여전히 청나라 중심의 중화 질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서양은 낯선 위협일 뿐 청나라를 견제할 오랑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서양을 막는 쇄국 정책을 통해 청과의 전통 질서를 유지하려 했으며 이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근본적인 오판이 되었습니다. 결론. 일본이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충격을 내부의 혁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 지방 번의 자율성과 이동성 높은 혁명 주체하급 사무라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은 경직된 중앙 집권과 토지에 고착된 기득권 양반의 저항으로 인해 위기 속에서 개혁의 동력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자력으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해 패망의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같은 파도, 다른 운명. 조선이 쇄국으로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 19세기 중반 아시아를 덮친 서구 열강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일본과 조선은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전혀 다른 운명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반면 조선은 쇄국 정책에 갇혀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병인 양요. 프랑스와 전쟁 승리 이끈 양원수. 왜 조선은 일본과 같은 위기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실패해야 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지도자의 결단 차이를 넘어 양국이 가진 200년 역사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위협 인식의 차이. 서양 vs 청나라. 일본과 조선이 인식한 가장 시급한 위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위협. 일본은 페리 제독의 흑선 충격 이후 서양 세력 자체가 국토를 위협하는 유일한 근본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이는 곧 서양을 배워 서양처럼
강해지는 것이 생존 목표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위협, 조선의 지배층 양반에게 가장 크고 현실적인 위협은 여전히 청나라였습니다. 서양은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일 뿐 당장 국경을 넘보는 주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청나라와 척을 지는 것이 더 위험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쇄국 정책은 서양을 막는 동시에 청나라와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복합적인 회피책이었습니다. 2. 정치 권력 구조의 경직성 분권 vs 중앙 집권. 에도 막부 말기와 조선 후기의 정치 시스템은 유연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 분권의 역설. 에도 막부는 지방의 번, 다이묘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이 번들은 막부의 눈을 피해 밀무역 등으로 재력을 축적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시도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스마, 조슈 같은 도막파 웅번들은 막부와 별개로 서양식 군사 훈련을 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여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경직된 중앙집권. 조선은 양반 중심의 철저한 중앙집권 체제였으며 모든 권한과 자원은 서울의 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지방의 지도층 양반은 중앙의 명령을 따를 뿐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할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동력 자체가 중앙 권력의 결정 없이는 발동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3. 지배계층의 경제적 기반 차이. 토지 vs 녹봉. 혁명을 주도할 핵심 계층인 무사 사무라이와 양반의 경제적 기반이 달랐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녹봉사를 받는 관료 계층이었으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정부가 신분제를 폐지하고 녹봉을 금전으로 보상 채권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사무라이 계층의 반발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양반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 계층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처럼 신분제를 폐지하거나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 했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기반이자 기득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떤 근본적인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쇄국은 구조적 퇴행의 결과. 조선이 고수했던 쇄국 정책은 단순히 흥선대원군 한 사람의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익숙해진 정치적 위협 인식, 혁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직된 중앙 집권 구조,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지주 중심의 경제 체제가 낳은 구조적 퇴행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권력의 이원화 막부 vs 번화 몰락한 사무라이라는 내부 모순의 연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양의 충격이 혁명을 일으킬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연료가 부족했고 결국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 망국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페리 내항. 1853년 이후 일본이 근대 국가로 급성장한 세 가지 결정적 이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배가 에도만에 출현했을 때 일본은 200년 넘게 지속된 쇄국 사코쿠의 평화가 깨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5년 후인 1868년 일본은 봉건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적 변혁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일본이 단기간에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근대 국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에도 시대부터 축적된 세 가지 구조적 잠재력이 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발휘된 결과입니다. 1. 데라코야로 쌓은 높은 지적 토대 지식의 대중화. 일본 근대화의 가장 강력한 비결은 서민층에까지 보급된 높은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막부의 공식 이념은 주자학이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추판, 산술 등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 데라코야가 도시와 농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높은 문해율을 낳았습니다. 페리 내항 이후 서양의 과학, 정치, 군사 관련 서적이 일본어로 번역되었을 때 이처럼 높은 문해율을 가진 지식층과 서민층이 이를 빠르게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를 통해 실용학문을 연구하던 난학 전통은 서양 기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위기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지식 대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 하급 사무라이의 혁신적 리더십 능력주의의 발현.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핵심 세력은 다이묘영주가 아닌 하급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이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능력주의가 발현된 결과입니다. 불만과 위기의식, 경제적으로 몰락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기존의 막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동시에 난학이나 국학을 통해 서양의 위협을 가장 절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혁신 주도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와 같은 하급 사무라이 출신 지도자들은 개인의 지위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번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봉건적 충성심을 막부가 아닌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전환하고 근대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봉건적 제약을 넘어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감한 개혁을 실행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강력한 웅번의 재정력과 혁신적 군대 편성. 급격한 근대화의 또 다른 핵심은 군사력 현대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었습니다. 번 단위의 자금력 신정부의 주축이었던 사스마 번은 류큐 무역으로, 조슈 번은 재정개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웅번은 개인 사무라이가 아닌 번 차원에서 재정을 서양 무기 수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는 국가번 주도의 계획적인 자원 투입이었습니다. 영국 상인과의 협력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혁신가들은 영국 상인 글로버 등과 손잡고 무기 밀수 및 무역망을 구축하며 필요한 군수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신분 타파된 군대, 특히 조슈번의 기병대는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모집하여 신식 훈련을 시키고 최신 소총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이는 전통 무공칼보다 근대 전술이 우위에 서는 보신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으며 봉건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잠재력의 폭발. 일본의 급성장은 주자학이라는 형식적 틀 안에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지적 토양, 하급 사무라이를 통한 능력주의 리더십, 웅번의 재정력과 혁신적 군사 투자라는 세 가지 잠재력이 위기 앞에서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외부의 충격 패리 내항을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일본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자 내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근대화 성공 요인은 야욕 아니라 우연과 행운 덕분인데 이주연, 김시덕, 유럽 문명과 조우한 16세기 이후 일본 근현대사 연구, 신토 불교 탓에 간과됐던 일본 내 가톨릭 영향력 집중 탐구. 일본은 어떻게 그토록 이른 시간에 인터내셔널한 감각을 지닌 나라가 되었을까? 왜 아시아이면서도 아시아가 아닌 나라가 되었을까? 그 궁금증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총 5권에 이르는 역사서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에 관해 물으니 돌아온 답이었다.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 HK 교수가 쓴 일본인 이야기 1-전쟁과 바다는 일본이 유럽 문명을 처음 맞닥뜨린 16세기부터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를 다루는 대작의 첫 번째 책이다. 이번 책에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3연걸 시대를 거쳐 에도 시대로 진입하는 1617세기 역사를 살폈다. 그는 이 100년이 일본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에 중요한 앞단계임에 의미를 두되 여기엔 어떤 법칙이 작용하기보다는 우연의 요소가 짙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항해의 시대에서 제국주의가 본격 펼쳐지기 시작하는 격변기에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맞선 방식은 각자 달랐다. 당시 가장 개방적인 나라는 중국으로 광저우 마카오 항구엔 서유럽 상인들이 들락거렸고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반면 조선은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다. 일본은 그 중간쯤이었다. 1542년 포르투갈 출신 해적으로부터 조총 기술을 전수받아 나름의 무기혁명을 이뤘고 1549년 예수의 신부가 도착한 이래 가톨릭 교세가 널리 번졌으며 오다 노부나가는 지구위를 돌려보며 세계 정복의 꿈을 꿨다. 그러나 포르투갈 상인에 의한 일본인 노예, 수출 등에 격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가톨릭 신부 추방령을 내리는 등 서구의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한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국내 정치 안정에 힘을 쏟는 대신 서양과의 교류는 절연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19세기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로 탈바꿈했고 조선과 만주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한다. 김시덕은 이어질 다음 책에서 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총 5권으로 기획된 일본인 이야기 시리즈의 첫 권을 펴낸 김시덕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 HK 교수가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신문사를 찾았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 고 KR 김시덕은 일본이 초창기부터 아시아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굳건한 의지나 치밀한 전략을 가졌다기보다는 서구 열강을 허덕거리며 쫓아간 측면이 크다며 일본 근대화의 배경엔 우연과 행운의 요소가 짙다고 말했다. 유럽 세력이 본격적으로 다가온 16세기 중반 일본은 전국시대의 분열을 끝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기였고 이미 전국시대 다이묘영주들의 신무기 개발 경쟁을 통해 축적된 군사적 토대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무장 집단이 아니라 선교사 그룹이었기 때문에 서구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바로 노출되지 않았다. 초기에 일본에 탓을 내린 국가가 당시 이미 국력이 쇠퇴해가던 포르투갈, 스페인이라는 점도 행운이었다. 이후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네덜란드는 과학의학 분야에선 선진국이었으나 군사력에선 영국에 밀리고 있었다. 김시덕은 만일 에도 시대에 영국이나 러시아가 접근했다면 일본이 그 식민지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일찌감치 세계 광물시장에 끼어든 것도 운이 좋았다. 전 세계적 붐을 일으켰던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이 바닥을 드러내던 시기에 일본은 마침 조선에서 은재련 기술 회치법을 들여옴으로써 은 산출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게 행운의 여신에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다. 독일인이 쓴 일본 역사서가 1801년에 번역돼 세국론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고 네덜란드를 통해 의학과 지리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808년 영국과의 전투 페이트노 사건에서 패배하고 나자 외국 군대의 출몰이 잦았던 나가사키의 영주는 네덜란드어로 쓰인 군사서적을 수집 번역해서 자체적으로 대포를 제작했다. 중화세계가 진지하게 외부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불교와 마르크스주의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유럽에서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일본은 서양 문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다. 운을 거머쥐려는 노력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우연은 행운이 됐다. 기존 일본 역사서와 이 책이 다른 점은 일본 내 가톨릭 역사의 상당 부분 할애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종교가 없다. 오해 마시라고 전제한 뒤 서양인들이 일본에 대해 쓴 기록에선 가톨릭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지만 일본 내 문헌과 연구에선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워진 역사를 복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장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해 오다, 노부나가의 장손인 히데노부, 명문 유학자 집안의 기요하라 에다카타, 저명한 의학자, 마나세 도산 등 최고 엘리트들이 가톨릭 신앙을 가졌을 만큼 가톨릭이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지만 신토와 불교의 영향 때문에 이들의 역사가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톨릭은 일본인이 처음으로 접한 서구 문물이었다. 마치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자랐던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듯 그전까지는 중국이 전부였던 일본이 가톨릭을 통해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됐다. 그 강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금지령 등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물과 절연하고 살 순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일본의 국문학 연구자료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일본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김시덕은 최근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 일본에선 한때 낮춰봤던 한국의 국력 성장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인물처럼 바뀌지 않는 정치, 2011년 동일본 때 지진과 같은 대재난, 고령화 문제 등으로 무력감이 번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일본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아닌 다른 세계 즉 세계사적 관점에서 일본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